납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억지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납치는 주로 금전이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행해지고 그러한 목적에 걸맞게 그 대상은 사회적인 약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납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닌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요. 그 패턴 역시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치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된 경우에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감소합니다. 일종의 골든타임, 또 다른 말로는 크리티컬 아워라고도 하죠. 납치 혹은 실종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무사하게 구출해낼 수 있는 시간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라진 때를 기점으로 지체 없이 작동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7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경우에 그 제한 시간은 더더욱 짧아지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범인의 목소리와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고 혹시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시에는 피해자의 몸에 납치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은 더더욱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들은 납치범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그의 요구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모든 지시에 따르려고 합니다. 범인은 이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 납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은 상당히 짙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나 블랙박스를 이용한 범인 검거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납치의 발생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라는 행위는 우리 주위 혹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죠. 납치의 목적 자체가 특수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범죄 대상 또한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넓어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특정 단체가 납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 특수한 형태의 납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대미문의 해상납치라고 불리는 프린스호 해상납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0년 5월 11일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는 후쿠오카에서 히로시마로 향하는 방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A씨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차를 몰면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속도 위반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없는지,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은 없는지 성실하게 살폈죠.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각의 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근무 시간을 훌쩍 넘긴 그들은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에 즉시 서로 복귀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A씨의 눈에 수상한 차량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그 차는 규정 속도를 한참 넘어서 위험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고요. 곧이어 경찰 A씨와 동료 경찰관에 의해서 제지가 되었습니다. 차량에는 3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했죠. 근데 그 운전자는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당황하면서 너무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면허증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자 경찰 A씨는 본부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의 번호를 조회를 해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며칠 전 후쿠오카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A씨는요, 3명의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고요. 도난 차량과 함께 경찰서까지 연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동료 경찰관한테 이 남자가 3명이었잖아요. 3명 중에 1명을 넘겨주고 같이 경찰차로 이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본인은 나머지 2사람이랑 이 도난 차량으로 함께 경찰서까지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동료 경찰관은 아무 의심 없이 용의자 1명을 차에 태웠어요. 경찰차에 태웠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뒤이어 A씨 역시 도난 차량의 운전석에 본인이 올라탔고요. 멀어지는 경찰차를 따라서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 사건의 주범이자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20대 남성 B씨가 품에서 권총을 빼들었고요. A씨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총을 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B는 소지하고 있는 칼로 A를 공격했고 일행과 함께 도주합니다. 난데없는 경찰관의 부상 소식에 후쿠오카의 경찰서뿐만 아니라 히로시마현을 관리하는 경찰서 또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도주한 2명의 남성, 그러니까 이 경찰하고 함께 탔던 범인들은 2명이었잖아요. 둘 다 도망을 간 거죠. 이 도주한 2명의 남성을 붙잡기 위해서 경찰력을 총동원합니다. 부상당한 AMR에 따르면 도주한 2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검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관에게서 벗어난 이 2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2 사람은요, 한 대의 차량을 또 훔쳐 탑니다. 또 훔쳐 타서 우베시 방향으로 도주를 해요. 그들이 강탈한 건 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갈아입을 옷들까지 훔친 거죠. 2 사람은 좀 더 안전하고 먼 곳으로 이동할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히로시마역 앞에 우체국, 중앙우체국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습격해서 돈을 훔치고 오사카로 도망가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곧바로 기차에 올라 히로시마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일대는 히로시마현 경찰들에 의해서 점거가 된 상태였죠. 때문에 인근의 산속에 2 사람은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튿날인 5월 12일 히로시마현 경찰본부로 엽총과 권총을 소지한 2명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된 장소가 워낙 복잡한 주택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의 수 또한 되게 많았기 때문에 수색하는 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2 남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스 배달을 하던 트럭을 세워 운전수를 인질로 잡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을 했던 거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B와 일행은 이 범인들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흩어졌고요. B가 붙잡고 있었던 운전수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소지하고 있던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B는 인질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럭을 끌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다행히 도망쳤던 그의 일행이 근처에 숨어있던 것이 발각이 돼서 검거가 됐죠. 이제 B만 남은 거예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치 상황에서 이 B가 인질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던 총이 전날 빗속에서 노수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탄환이 모두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경찰은 이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의 용의자 중에서 1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주범인 B는 도주 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인질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히로시마현 경찰은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빠른 속도로 B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인질은 무사히 풀려난 상태였어요. 경찰을 따돌린 B가 택시로 갈아탔기 때문이었죠. 택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통해서 일행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B는 밀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길로 총포 상점을 습격해서 소총, 총알, 산탄을 챙긴 뒤에 가장 가까운 히로시마항으로 향했습니다. 곧 히로시마항에 도착한 B는 한 척의 여객선을 발견을 해요. 그 여객선의 정식 명칭이 프린스호. 오늘 컨텐츠 제목이죠. 그 배는요, 히로시마와 에히메의 이마바리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었습니다. B는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무장을 한 다음에 항구의 대기실에 난입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총을 쏴댔고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배의 경비병이 B의 승선을 제지를 했는데 승선을 제지하자 B는 경비병의 어깨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부상을 입힌 뒤에 그러고 나서 프린스호에 오릅니다. 곧장 선실로 달려간 B는 선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고요. 어디든 상관없으니 큰 도시를 향해서 지금 당장 출항할 것을 지시합니다. 결국 오후 5시 15분에 예정 출항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어요. 이때 프린스호가 히로시마 항구를 출발합니다. 당시 프린스호에는요,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11명 그리고 일반 승객 37명으로 총 48명의 인원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즉 수십 명의 사람들을 태운 선박이 해상에서 납치가 된 거죠.
중앙경찰본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전 항구에 경찰들을 비상배치했어요. 어느 항구로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비정을 출동시켰고 선박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경찰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몇 명의 기자들로 인해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프린스호가 납치되었다라는 소식이 순식간에 일본 언론에 퍼졌고요. 모든 취재진은 일제히 세토네해로 몰려듭니다. 이 흔치 않은 장면을 생중계하기 위한 극도의 취재 열기가 형성이 된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범인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지의 유명 언론사인 주고쿠 신문의 취재진이 개인 헬기를 대여를 해서 배 바로 옆까지 접근을 시도했던 거죠. 이에 B는 헬기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요. 헬기의 총알이 정통으로 명중하게 됩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추락은 면했고 인명피해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B의 포악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그는 히로시마현 경찰의 경비정이 프린스호에 접근을 하자 조타실에 탑승하고 있었던 경위의 가슴에 총을 관통시켜 중상을 입힙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고무보트를 타고 프린스호 옆을 지나가던 민간인 2명을 저격하는 등 막장에 치닫는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긴급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프린스호 선장은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B에게 원하는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범인이 이 근처에서 가장 큰 항구로 가자라고 답을 했고요. 선장은 구례항이 어떠냐 이렇게 되물었죠. 하지만 당시 구례항은 해상자위대 본부가 배치되어 있는 항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B는 선장에게 마츠야마 항구로 향할 것을 지시합니다. 마츠야마 항구는 에이메현 소속이었기 때문에 에이메현 경찰이 비상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이 배의 속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시간상 프린스호는 이미 항구에 도착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느린 속도로 배를 몰았던 선장 덕분에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선장은요, 범인에게 마츠야마에 무사히 도착할 시 승무원과 승객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대범함까지 보입니다. 선장의 말에 따르면 B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라디오 방송에서 마츠야마 항구에 경찰이 비상 배치되었다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요. B는 다시 총을 들어서 선장을 위협해 배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B는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요. 선장은 흥분한 범인이 승무원과 승객들을 해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순간 선장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장은 배에 연료가 부족하다면서 연료 보급을 해야 하니 부두에 입항을 해야 한다라는 말로 B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B 본인은 인질들과 남아서 배를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선장을 경찰에게 보냈고요. 프린스호의 연료 보급을 요청하게 합니다. 경찰은 연료 공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인질들을 놓아줄 것을 제시했죠. B는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경찰은 2명의 인력을 연료 보급 직원으로 위장시켰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방심한 틈을 노려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B는 총기까지 지닌 채 주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그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12시 40분 배 안에 탑승하고 있던 3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이 풀려납니다. 그러나 B는 나머지 승무원들을 풀어주지 않고 선장이 배에 오른 12시 50분에 다시 마츠야마 항을 출발합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들은 이 특종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바빴고요. 더더욱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이어갔죠. 그런데 이런 언론의 취재 열기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경쟁에 불붙은 언론들에 의해서 연료 보급 과정에 위장한 경찰들을 투입시켜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파를 탔고요. 이는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던 B의 귀에도 들어갔죠. B는 경찰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심히 분개했고 뒤따라오던 경비정들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뒤이어 충분한 연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한 선장을 칭찬하는 보도가 역시 이어졌지만 B가 이를 듣지 못한 덕분에 아찔한 상황은 모면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B가 보도를 통해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시죠.
비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배에 남아있던 승무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그는 선장에게 배를 히로시마 항 쪽으로 돌릴 것을 지시했고요. 프린스 오는 방향을 틀어 히로시마로 향합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오카야마 현에 거주하고 있던 비의 아버지와 누나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범인이 자신의 가족을 보자마자 더욱 격분했고 소총으로 경찰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상황을 정찰하고 있던 인근의 경찰 헬기를 명중시켜 추락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간 거죠. 결국 경찰에 이은 가족의 설득까지도 실패로 돌아가자 히로시마현 경찰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저격수를 동원해서 원거리에서 범인을 사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더 이상 명확한 목적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설쳐대는 비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상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경찰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기도 했습니다. 프린스호가 해상 납치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경 프린스호는 처음 출항했던 히로시마항으로 되돌아옵니다. 비가 히로시마로 돌아온 이유는 전에 붙잡힌 자신의 동료들을 석방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은 선장을 경찰에게 보내 친구들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일부러 시간을 끌며 비를 제압할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때를 기다립니다. 9시 52분에 비가 소총을 내려놓고 갑판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오사카부 소속의 저격수가 그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비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히로시마 TV를 통해 일본 전 지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격 직후에 경찰은 빠르게 프린스호 내부로 진입해서 비를 체포했고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 비는 오전 11시 25분 응급수술을 받던 중 생을 마감합니다. 사건 이후 히로시마현 경찰은 논란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무리 체포가 어려운 용의자라도 굳이 저격까지 했을 필요가 있냐는 비판 때문이었죠. 이러한 논란에 히로시마현 경찰 본부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본래 팔을 노렸던 총알이 빗나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요도호 납치 사건 이후에 모방범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살이라는 과격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비를 사살한 저격수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 여부 논란이 제기가 됐었지만 히로시마 지방경찰은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일이라는 결론 하에 불기소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건 이후에 일본 경찰이 용의자를 저격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경찰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1년 일본 정부는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또한 저격수와 관련된 사항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일본의 테러 진압부대는 범인을 사살할 시에 여러 명의 저격수를 동원해서 일제히 사격하도록 하는 암묵적인 관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저격수가 범인을 사살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심리 문제와 여러 법적 문제들을 고려한 관행이라고 합니다. 흔치 않은 대규모 작전이 시행되었던 이틀간의 해상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사건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의 규모를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인력 측면입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인력은요, 히로시마현 연안 각지에 배치가 됐고요. 현직에 근무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대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까지 총 1256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히로시마현 경찰의 경비정 5척, 전세선박 1척, 해상보안청 15척에 달하는 선박이 프린스호를 추적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해상자위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소해정과 지원정을 파견을 했고요. 인근에 있는 경찰본부 역시 헬리콥터를 출동시키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이 작전에 협력했습니다. 경찰은 사살 실패라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오사카부 경찰 소총 장비로 무장한 저격수 5명을 더 배치했다고 합니다. 에이메현 경찰 또한 강행 돌입에 대비해서 최루탄 가스를 준비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이번 사건은 바로 전월에 발생했던 요도호 사건에 가까운 규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긴박한 사건이었지만 주범인 B를 제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했던 선장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와 극명하게 대비된 언론의 모습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취재 경쟁이 범인을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수차례 초래했고 사건이 일찍 마무리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만약에 프린스호가 마츠야마 항에 다다랐을 시점에서 항구에 경찰이 배치되었다라는 소식을 B가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부두에 배를 입항시켰을 거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일찍 제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휘계통의 혼란으로 인해 보도 규제 요청이 언론사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봐도 꽤 큰 규모에 속하는 해상 납치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한국에서도 연이어 보도가 되었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죠.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고 죄 없는 민간인 역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범인을 사살하면서까지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했을 경찰관들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린스호 해상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